네,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를 조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새 집 짓는 것보다 헌집 수리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요. 스튜디오가 지금 엉망입니다. 일단 양쪽에 다 치워놓고 여기 카메라 놓는 위치만 확보하고 여기만 이제 깔끔히 정리한 다음에 지금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은 다음 주 초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업데이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양해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충제 항암 효과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구충제 항암 인간 임상 보고서를 같이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왕에 암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사암진법으로 여화히 어떻게 암 전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방송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충제 항암 시리즈에 이어서 암 전이에 특화된 요법 삼심의약 심층 분석을 통해 함께 요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과학자들은 왜 구충제 항암 효과에 주목했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요거 AS 해드리고 그리고 본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제를 항암제로 연구하게 된 수많은 학자들의 동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구충제 항암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그것이 인간에게 효율적인 항암 효과로 검증된다면 매우 값싼 그런 비용으로 암 투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는 구충제에 대해서 토론했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인간 대상 임상실험까지도 함께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었는데요. 비교적 구충제는 수십 년 동안 처방되고 또는 비처방 품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면서 그 약의 안전성은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전성이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게 된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초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암 전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목해서 봐주세요. 과학자들은 왜 구충제 항암 효과에 주목했을까? 먼저 화학요법제 강력한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초간단 요약해 보겠습니다. 병은 나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렇습니다. 암은 나았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로. 왜 그렇습니까? 네이버 지식백과 항암치료제 바로 알기 서울 아산병원 암센터가 제공한 요약본으로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매우 빈번했고 때문에 화학무기의 개발에도 모두 열을 올렸다. 이때 개발되었던 화학무기로 질소 머스터드라는 독가스가 있는데 이에 노출된 병사들은 얼마 후부터 피부가 괴사하고 심각한 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병기였다. 연합군 측은 이 무서운 가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부검했는데 놀랍게도 시체들의 림프절이 매우 축소되거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손상되어 있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주요 면역 기관이다. 이런 림프절이 손상됐기 때문에 병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돼 죽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곧 이 무서운 무기를 암 치료에 적용하려 시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 1946년 알프레드 길먼과 루이스 S. 굿맨이라는 두 약학자가 질소 머스타드 계열의 약재를 사용해서 혈액암 중 하나인 림프종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하기에 이른다. 독약을 적절히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법이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것이 항암제와 항암 화학요법의 탄생이다. 최초의 항암제가 화학전 무기에서 태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항암제는 원칙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독약이다. 때문에 이를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독성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다른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한 암 치료에는 크고 작은 부작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이 독약을 어떤 식으로 인체에 덜 해롭게 하지만 암세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게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항암화학요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암화학요법 전반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항암제가 개발된 것이다. 바로 표적항암제의 등장이다. 원래 항암제는 독약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세포독성 항암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은 낫는데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덜 해로운 항암제 등을 연구하다가 급기야 표적 항암제까지 개발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암 표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는 암세포가 표적 치료에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먼저 발견되고 약이 개발됩니까? 아니면 약이 먼저 개발되고 병이 발견됩니까? 그렇죠. 병증이 먼저 발견되고 그에 대항하는 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메이저급 제약회사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랭킹 상위권에 있는 제약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막대한 10억 달러나 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어떠한 약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그 약이 1상, 2상, 3상, 4상을 거쳐서 이제 시판될 때는 특허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그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중소업체들이 그 똑같은 약을 카피하게 됐죠. 그것을 제네릭 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메이저급 제약회사가 특허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약에 내성이 생긴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항생제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 특허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제네릭 약품으로 이제 카피품을 만들어낼 즈음에는 그 특성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원인균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회사들은 바로 또 그에 대항하는 약을 만들고 또 특허를 내지요. 후발주자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표적치료제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을 때는 페니실린은 기적의 약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박테리아는 다 선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또 세균들이 출현하게 되죠. 그러면 더욱더 독한 것, 그러면 세균은 그에 맞서서 내성을 갖게 되고 또 독한 것, 또 내성을 갖게 되고 또 독한 것, 그래서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까지 탄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 어떤 메이저급 제약회사에서 특별한 항암 표적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약에 내성이 생기는 암세포들이 또 출현한다. 그 회사의 특허 기간이 만료될 즈음이면 저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표적 치료법이 더 이상 그것과 잘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표적 암세포가 자체의 변이를 통해 변화하거나 종양이 표적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종양 성장을 이룰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성과 함께 그 암세포의 진화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암세포도 진화한다. 그래서 표적치료제는 만능이 아니다. 현재 표적요법의 또 다른 한계는 표적의 구조 및 또는 그 기능이 세포에서 조절되는 방식으로 인해 일부 확인된 표적에 대한 약물이 개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암의 표적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이 약도 인체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대상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표적암 치료제가 기존의 화학요법 약보다 독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표적암 치료법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표적요법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와 간염 및 간효소 상승과 같은 간 문제입니다. 표적요법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소한 또 부작용들이 있어요. 피부 문제, 흉선의 발진이 생길 수 있고 건성 피부화 될 수 있고 손발톱의 변화, 그리고 모발이 탈색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및 상처 치유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혈전이 더 많이 생기는 혈액 응고 과잉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상처에도 지혈이 안 되는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고혈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드물지만 위장이 빵꾸 날 수 있다. 네, 위장 천공이 빵꾸잖아요. 비록 드문 경우라고 하지만, 그런데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어린이 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승인된 몇 가지 표적요법은 면역 억제, 즉 암세포와 싸우려면 면역력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되는데 특정 암세포를 골라서 손상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어린이의 면역력이 억제된다. 그리고 정자 생산 장애를 포함하여 성인과는 다른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양식 있는 과학자들이 구충제 항암 효과에 주목하게 된 또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많은 항암제들은 독약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라 부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표적치료제, 그리고 작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개발한 면역요법제 항암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원발암 병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갑니다. 일부가 분가돼요. 그러면 혈관 또는 림프 관료를 타고 이사를 가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면역세포를 만나게 되죠. 작년에 두 과학자가 낸 논문은 물론
그 약은 오래전에 개발됐어요. 면역요법제라는 것이. 그 면역요법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만나게 되면 먼저 블라인드를 쳐요. 블라인드를 치는 그런 화학 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순간적으로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키를 뺏어요. 그리고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놓습니다. 자물쇠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됐고, 또한 학자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비롯해서 어떠한 항원을 만났어요.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이제 소멸되었거나 아주 매우 약해졌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기능이 발현됩니다. 왜? 정상세포도 공격할까 봐. 그런데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특화된 면역세포를 주입시켜서, 즉 브레이크 페달은 떼버리고 악셀 페달만 밟도록 특화된 면역세포를 배양해서 넣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몸에.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부작용은 뭐죠?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몸이 또 다른 병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 원인이 먼저 발견되고 나중에 약이 발견되기 때문에 둘의 진화에서는 항상 약을 개발하는 인간이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충제 항암 효과에 주목한 사람들은 근 40여 년 이상 구충제는 아주 작은 부작용 외에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복용해도 별다른 해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른 안전한 약품이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메벤다졸은 클리닉으로서의 빠른 번역 가능성으로 안전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뇌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벤다졸은 전 세계에서 어린이의 요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소아 뇌종양의 치료법으로 특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목한 거예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는 달리 그것이 비록 봄, 가을로 먹었던 또는 기생충이 있을 때만 복용했던 그러한 약이지만 그것을 매일 복용하더라도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작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대신할 그러한 훌륭한 대안요법이 될 수 있다라고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라스트주맙, 유방암에 사용되는 특화된 항암제죠. 트라스트주맙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도 내성이 발견되었다. 플로벤다졸, 후르보말은 뛰어난 안전성을 가진 강력한 항기생충 물질이다. 증거는 또한 그것이 여러 암세포의 유형에서 항암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HER2 양성 유방암에 플로벤다졸이 비교적 안전한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충제 항암 효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맞아보지도 못한 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값싼 항암제로 출시된다면 많은 빈민 국가에서도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충제는 수십 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그 약의 안전성은 검증되고 검증됐다. 그리고 다시 오늘 AS에 드린 것처럼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표적치료제
같은 그러한 항암제, 화학요법제 강력한 부작용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구충제 항암제 연구에 그토록 많은 학자들이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봄, 가을로 어쩌다 먹는 그런 구충제가 매일 복용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검증됐어요. 어느 정도 검증됐습니다. 이제 특화된 항암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를 연구 중이라고 했죠. 그것은 기대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 내가 앓고 있는 이 암 치료를 위해서라면 한국에서는 시판되지 않으니 미국에, 호주에, 유럽에 있는 내 친지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펜벤다졸을 구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신청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합리적인 요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삼두인 침구 요결, 삼침법은 원래 암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요법이거든요. 물론 삼두인이 암을 고치는 요법을 내가 연구하리라는 동기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삼두인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같은 병으로, 가족력에 의한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병으로 당신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몰라. 그리고 이분은 당신 자신도 이제 세 동생과 장조카와 같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한의학에 매진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게 큰 동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집요한 연구 노력에 의해서 당신의 병이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이었구나. 내 세 동생과 장조카가 죽었던 것이 림프암 때문이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치료법까지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가치료를 통해서 극복하시죠. 그리고 사명당을 도와 승병으로, 승병을 고쳐주는 야전병원 사령관으로 전장에 참여하시고 임진왜란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사명당을 도와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건봉사의 대민의료봉사기관 백화원의 초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때의 많은 환자들에게 삼침법을 적용한 임상 기록을 필사본으로 남기셨으니 그것이 오늘날 삼두인 침구 요결로 정리되기에 이르렀죠. 우리는 삼두인 침구 요결을 줄여서 요결이라고 말합니다. 내용 중에 요결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삼두인 침구 요결을 말하는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그러면 암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대한요법으로서의 삼침법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